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 아동 청소년 성폭력, 그 중에서도 요즘 아주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성교육을 해오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성북 청소년 성문화센터 센터장님 김보람 선생님, 그리고 15년차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메스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성북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가 심에스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르면 성교육 이야기도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와 가정에서의 지도법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래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폭력은 사소한 놀이라고 생각해서 심각하게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모든 성적인 행동을 말할 수 있는데요. 꼭 몸을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분위기 등으로도 성적인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로 친구의 외모를 놀리거나 듣고 싶지 않은데 성적인 이야기를 희화화해서 한다거나 혹은 휴대폰으로 몸사진을 찍거나 찍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는 것,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하는 행동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끼리 나타나는 원하지 않는 접촉이나 강요를 아이들이 하는 흔한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애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냥 쉽게 가볍게 넘기는 일들이 많이 있죠.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냥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불법 촬영이나 허락 없이 친구의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는 불법 유포,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도 성폭력에 해당해요. 네, 그 외에도 친밀한 관계인 가족의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는 일들도 많아졌는데요. 예를 들면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씻고 있는다던가 잠을 자고 있는다던가 하는 가족의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도 하고 또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것 모두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보라고 강요하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네, 즉 성폭력은 단순히 범죄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일상 속에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그냥 평범한 놀이처럼 보이거나 장난처럼 가볍게 보이는 행동들 속에 사실은 폭력이 숨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당하게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처럼 느껴지고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폭력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강간과 같은 중범죄만 떠올려서 우리 아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밀한 가족들 사이에서 또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어떤 남학생이 장난으로 여학생 가슴을 보면서 너 가슴 크다 라고 이야기하며 특정 동물을 비유하면서 놀리듯이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어른들이 어릴 때는 다들 그러면서 놀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대처 방식이에요. 같은 성별끼리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주무르는 행동을 장난처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모든 행동들은 사실 성폭력에 해당을 해요. 이때 어른들이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명확히 짚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성폭력이거든요. 그렇죠. 또 가족 안에서 친척 어른들이 귀엽다면서 아이를 대뜸 안거나 뽀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은 이렇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면서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일들도 이 친밀한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른들은 예뻐서 그런다, 또 사랑의 표현이라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가족이 싫어서 혹은 뭐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 행동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스킨십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아이는 친밀하기 때문에 어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할 때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경험이 늘어나면 친밀한 관계에서는 거절해도 통하지 않는구나, 혹은 거절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나중에 진짜 폭력 상황에서도 거절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상대가 원치 않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디지털 성폭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그리고 그 불법 촬영을 유포, 퍼뜨리는 행위, 그리고 합성 사진, 사이버 성희롱,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SNS나 메신저에서 가볍게 묻는 척하면서 혹은 친한 척을 하면서 사진 좀 보내봐, 뭐 이런 식으로 요구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안 보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안 보내는 게 제일 좋지만 어떤 이유로 혹은 어떤 상황에서 보낼 수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혹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나의 특징이 드러나는 뭐 외모 사진이라든지 혹은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다니는 학교 등의 정보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시키셔야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요,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한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전달이 되고 퍼지고 나면은 이 영상이나 사진은 지우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고통도 훨씬 더 오래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공감해서 아이들에게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지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핸드폰은 뗄래야 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성폭력이 정말 특히나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한 중학생이 이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신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한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이 시기에 처음에 이 피해자 학생도 상대 친구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끼리냐 라는 이 말만 믿고 사실 사진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이 사진을 빌미로 퍼뜨릴 거라는 이런 협박을 하면서 피해 사례가 나타났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또래 관계에서 우리는 친구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망설이는 친구에게 계속적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성폭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믿었던 친구에게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같은 반 남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게임 안에 여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여학생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안녕하고 자기 목소리를 냈더니 이 남학생들이 여자다, 뭐 여학생이다 이러면서 야, 야한 얘기해봐라, 뭐 얼굴 보여줘라, 사진 보내봐라, 뭐 너 캐릭터랑 실제랑 뭐 얼마나 겹치냐, 몸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으로 성희롱을 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집단으로 가해를 저지른 학교 폭력이기도 하고요. 집단 성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고 알려줘야 할까요? 네, 먼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에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이 게임 안에서 마이크 그리고 채팅을 바로 끄라고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게임 내부에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신고 기능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도록 알려주시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대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채팅이나 음성 로그를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방을 나간 후에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알리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양육자지만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담임선생님 혹은 학교 상담실도 괜찮고요. 청소년 상담 전화인 1388 혹은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동의입니다. 동의에 관련된 교육을 아주 세심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상대가 거절하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우리는 싫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하거든요. 뭐 누군가는 싫어, 뭐 또는 안 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뭐 표정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어떤 제스처로 하기도 해요. 어떤 형태로든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됐었을 때는 바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거절을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중심은 거절을 명확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것은 멈추는 게 맞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거절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이걸 바로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은 얘기하거든요. 제가 싫다고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싫다고 해야지 멈추는 게 아니라 좋다고 할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디지털 기기 습관 교육입니다. 특히 사진을 요구하거나 요구받거나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그런 행위는 처음에는 순간의 호기심이나 장난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보내져 버린 사진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고요. 언제든지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지마, 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위험한지,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실제로 가정에서 어떤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게임처럼이라도 물어보기를 많이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에게 지금 안 와도 될까? 라고 이렇게 경계 안에서 물어본다면 사진을 찍을 때도 엄마가 사진 한 장 찍어도 괜찮아? 라고 동의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아이가 적극적으로 좋아요 라고 표현하면 안을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 좀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쭈뼛쭈뼛 거리면서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바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명확하게 싫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가족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이 싫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엄마가 좀 어색해 하거나 또는 엄마가 속상해 할까봐 아이가 싫어 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좋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들은 적어도 지금은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걸 말하거든요. 엄마가 싫다는 게 아니라 아빠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행동이나 표정을 민감하게 보고 잘 멈춰준다라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존중받는다라는 경험과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 아이의 감정에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나를 함부로 하지 않아 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성폭력 상황에서 싫다고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또한 아이 역시 본인이 존중받고 배려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타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네, 일상 속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비밀, 나쁜 비밀이라고 하는 교육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좋은 비밀은 지켰을 때 좋은 거,
그치만 나쁜 비밀은 지키기보다는 반드시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을 다룬 그런 교육인데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문화 가정의 양육자께서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불편해하면서 말을 못하고 끙끙 앓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와 같이 좋은 비밀, 나쁜 비밀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비밀은 지켜도 되는 비밀, 이런 비밀은 지키기보다 도움을 청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교육을 했더니 이 자녀가 학교 친구가 성적인 언어 폭력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께서 네 잘못이 아니다.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니까 자녀가 안심을 하고 또 용기를 내서 학교에 신고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이런 모습은 일상에서도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 모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폭력에 있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 아이가 그 피해자가 되었다면 부모나 교사로서는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아이에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말은 네 잘못이 아니다 예요. 가해자가 가해를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것이지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연히 혹은 피해가 생긴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많은 피해 아동이 이런 일을 겪게 됐을 때 말을 해도 될까? 혼란스러워하고 혹시 말을 했을 때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혹은 부모님이 너무 걱정할까봐 또는 내가 당한 일을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부모님이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그러게 너 왜 그랬니? 뭐 그때 왜 나갔니?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 아이는 피해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바로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12, 117,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와 같이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가 긴장을 하고 불안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집중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시간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서툴러지는 거죠. 이때 양육자가 누가 그랬어?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계속 질문을 유도하면서 아이의 진술을 이끌어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진술이 오염됐다라고 해요. 사실은 진술은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이런 양육자의 의도와 또는 유도에 따라서 아이가 대답을 해버리고 나면은 이러한 진술을 쓸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가 직접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 진술을 했었을 때 이 증거로 사용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고 그럼 아이는 이것을 재차 계속 진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됐다 라고 하면은 빠르게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협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전문기관이 그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료, 상담, 법률적인 지원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물 삭제 지원, 그리고 국선 변호사 지원,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사자인 자녀도 있지만 사실 어쩔 줄 모르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모님께도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일어나는 2차, 3차 가해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네, 즉 혼내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지와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네요. 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말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말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일단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요. 준비가 되어야 아이도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네가 말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들을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아이에게 안심을 주고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신 다음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는 진술을 했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는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술을 하는 것들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너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너의 말을 다 모두 잘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로 캐묻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성폭력 피해 사례에서 아이가 자신의 피해 사례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네, 실제로 어떤 학생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이런 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혼날 것 같아서 뭐 혹시 자기 잘못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말을 잘 안 하고 피했었는데 이때 정말 부모님께서 자녀 이야기를 듣고 다그치거나 화내시지 않고 차분하게 들어주시면서 그래, 네 잘못이 아니다. 너 많이 힘들었겠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지지받는 분위기에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서툴지만 솔직하게 꺼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전문기관과 연결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모의 첫 반응이 아이의 회복에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또 전문 기관을 연계하는 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반대로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사실은 많이 놀라시죠. 믿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가해 아이로 이제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은 힘듦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감정 안에서도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부정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 사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떠한 분위기에 휩쓸렸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잘 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해는 분명히 발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랬든 또는 어쩌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쁜 아이,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낙인만 찍고 끝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죄책감이나 반발심만 키워서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상담이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꼭 참여를 하게 해주시고요. 또 또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녀가 어떤 상처를 준 것인지, 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차근차근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비난만 하고 야단만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도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또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즉 감싸거나 무조건 벌 주기보다는 책임을 알려주고 다시 성장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고하면 이 아이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양육자분들께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사실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런 행동을 다시 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개입하고 교육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가 이것을 숨기게 되면 아이가 이러한 실수 또는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 일도 자기의 삶이나 또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행동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의 삶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화장실 위에서 몰래 찍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학생의 양육자분께서 애들이 그럴 수도 있다. 이맘때는 다들 이러고 논다! 라고 하셨다면 아마도 이 학생은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도 없었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양육자분께서 바로 상담을 의뢰하시고 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으시고 또 경계 존중 교육도 받게 하시면서 우리 친구에게 사과도 해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시켜 주신 이후에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고 우리 자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과 아이의 모든 잘못들을 그냥 덮어두는 건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사실은 이 행동을 했던 아이도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 감정은 충분히 읽어주면서 아이가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잘 겪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폭력은 작은 장난에서도 시작될 수가 있고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폭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지지, 가해자 교육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육자분들의 태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동의와 존중이라는 원칙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동의와 존중이라는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해당이 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교육도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두 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